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이 논란입니다. 먼저 국감 현장 들어보시죠. 군인권센터는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개혁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교안이었습니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거짓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있었죠. 즉위식 현장 잠시 들어보시죠. 国民の幸せと世界の平和を常に願い、国民に寄り添いながら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及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万歳!万歳!万歳! 타겟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방위를 했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 이것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그 탈당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걱정 말고 나가시라. 바른미래당 분당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신당 창당을 시사했죠. 총선을 앞둔 보수 재편 청사진 대한민국 시사학계 보수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소식 주간 야구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년 전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작성한 걸로 알려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군인권센터가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날짜를 비롯해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어봤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임태훈 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했던데 확인을 먼저 해주시죠. 우선 저도 국방위원입니다만 저도 못 봤던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밀이 없잖아요. 예. 주광덕 의원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데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취득을 해서 또 공개를 하고 공방을 하고 했는데요. 예. 이것을 모든 것을 이제 여당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그건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문건입니다. 예. 지금 공익센터에서는 이 제보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 문건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당시 수사하면서
이 문건을 분명히 봤을 테고 알았을 건데 덮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사실이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이것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사단에서 입수하고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이거는 지금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수사단에서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된 이유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도피 중이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를 했고 더 진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종결을 한 게 아니고 중단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추가적으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무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핑계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선은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건 응당 수사를 하게 해야 될 수 있는 충분한 단서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건에서는 지난번 문건랑 다르게 이 NSC가 등장하거든요. 뭐 NSC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지난번 문건은 한마디로 가짜 문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재작년 5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뒤늦게 목록에 비밀문서 관리 목록에 넣었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 문건은 2017년 2월 달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작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예. 그리고 2월이면 촛불이 절정에 올랐을 때고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그 가능성이 막 고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달에 작성된 진짜 문건이다. 지난번 건은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서 목록에 올린 가짜 문건이다. 이런 거고요. 내용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짜 문건은 위수령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적시돼 있고 가짜 문건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번 문건은 계엄령, 그것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구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평시계엄령으로 이것은 설정을 하고 작성한 거고요. 계엄군 편성표, 사단 동원하는 거, 특수부대 동원하는 거, 어디에 배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행 계획이고, 3월 10일 탄핵 전 3월 8일을 D-Day로 잡은 그런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NSC를 언급한 것은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소장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임태훈 소장의 이제 주장인데요.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NSC에서 회의를 한 걸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임태훈 소장이.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야당 측에 이제 논 거는 한민구 국방부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검토 수준에서 한번 해봐라. 근데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 없으니 기무사에 한번 검토 정도를 이렇게 스치듯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무 TF를 국장급으로 짜서 NSC에 보고를 하고 NSC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NSC 의장이고 예. 그리고 3번 참석을 했습니다. 예. 2월 달에만 2번을 NSC 회의를 주재를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보고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임태훈 소장이 얘기한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수사를 재개하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점상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것이 그냥 누가 장난삼아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뭐 야당의 유력 인사들의 이 변명 아닌 변명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뭐 기무사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집회 진압 부대 배치 방안도 담겨 있고 언론사 통제 방법도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령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콩처럼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 내용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이 문건이 혹시 가짜는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가짜라는 것은 그건 뭐 턱없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조작해서 나온 문건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예,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이라 본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재개해야 되고요. 예. 또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라는 게 이제 수사의 초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수사 재개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조국 정국이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모양새죠.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중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자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경색된 그 한일 관계를 좀 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서도 뭐 들고 갔고, 또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베 총리 발로 반도체 소재 3가지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7월 1일 그 즈음에 우리의 일각의 목소리 또 일부 언론의 목소리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에서 해결해라 큰일 난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7월 1일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일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해결의 이제 온기들이 예. 가능성들이 지금 생겼구나 해서 또 출구 전략, 해결 전략도 단박에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예. 해야 실수가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또 당하거나 혹은 패착을 하는 일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새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출구 전략은 이건 해당 사안이 없는 그런 복잡한 예. 문제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이번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이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양국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일 정상회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올해 안에. 그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문제도요. 예.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을 하면서 이건 서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겠구나, 최소한 실마리는 되겠구나 했을 때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런 겁니다. 왜 바뀐 게 없겠습니까? 예. 7월 1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국제 분업 체계를 깨고 가치 체계를 깨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시간은 일본에게도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도 겉으로는 이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또 안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변화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성급하게 단박에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고 먼저 혼자 속도를 내고자 하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처럼 우리가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몰리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어쨌든 의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어요. 결과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고요.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일본의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늘 나루히토 일랑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29년 전 아키히토 일랑의 즉위식을 취재했던 한국 기자가 지금은 한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즉위식에 참석했는데요. 즉위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본 게이센 예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어쨌든 이러한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미디어들은 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긴 했는데 예. 어제 저녁부터 일본이 좀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퍼레이드도 취소되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크게 들뜬 분위기는 아니고 좀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오후에 이제 일왕이 즉위 반대하는 시민단체 데모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그쪽도 좀 들려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분위기가 들뜨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반일왕 데모,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전에 신토라는 것은 국가 신토여서, 일본에서 이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정교 분리 원칙이 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왕 즉위식은 신토 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보면 특정 종교 의식을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도 되느냐 이런 것의 헌법 위반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예. 또 일왕 즉 일본말로 하면 천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신분 차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층들이 있는 거죠. 예. 방금 헌법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일왕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헌법 수호를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루히토 일왕은 그 아버지 상황이죠. 아키히토 일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쇼와 시대를 반성하면서 평화의 여행들을 해왔고. 또 전쟁에 대해서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의지를 몇 번 표현을 했죠. 예. 특히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이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오늘 나루히토 이 신일왕의 이 메시지 중에서 평화헌법 준수라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갔던 것은 아마도 아베 수상에 대한 좀 견제 효과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아베 총리도 즉위식에 참석했을 텐데 아베 앞에서 헌법 수호를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건 아베 수상의 좀 행정부의 주도로 물론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일왕이 명확하게 이 국제 평화 그리고 일본의 헌법 준수라는 것들을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던 것은 즉 일본의 레이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평화 헌법을 준수하는 시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예. 그 오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는데 일본 반응은 어떤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한 언론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아서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 일본의 전체적인 미디어는 이번에 행사들 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각 국가의 원수들이 오는 행사는 아니었고요. 예. 다른 격에 비하면 이낙연 총리급은 그렇게 낮은 급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방문을 통해서 한일 간의 개선에 조금 하나의 첫 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에 대한 메시지들은 미디어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색 국면을 과연 풀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갔고요. 이낙연 총리가. 또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지금 만나기로 예정돼 있죠. 예.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는 일왕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고, 예. 내일은 일본 수상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는데 24일 날 오전에 약 10분 정도 국내외 내외분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아베 수상이 이낙연 총리를 공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일 간의 여러 어려운 과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낙연 총리와 아베 수상에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지도자의 좀 신뢰의 표현들을 해가면서 새로운 관계 개선에 대한 좀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기 전에 일본으로 또 우리가 특사가 파견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건 아직 들려지는 건 없죠? 아마도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낙연 총리 방문 전부터 한일 간의 접촉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한국과 일본 양쪽 다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어떤 상황들이 이 한일 관계의 이 불화가 장기화되면서 서로 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보자는 쪽으로 아마 의견들을 모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속에 최소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문 또 아베 총리의 만남, 이게 경색된 한일 국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8월까지는 한일 간에 서로 정면으로 대립하는 시기였지만 실제 백색리스트 배제 이후에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조금 너무 아픔을 주는 것은 불이익이 되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는 건 좋지 않다는 의식은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일 무역 분쟁이나 한국의 불매운동에 의해서 경제적인 적자가 많이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고, 예. 지금 태풍 피해라든지 소비세 인상안이 지금 그대로 강행됐기 때문에 예. 실제 지방에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 이전에는 아베 수상이 좀 강공책으로 한국과 협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전국의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좀 필요성을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11월, 12월에 국제회의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의지도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예, 기대를 한번 저희도 같이 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경심 교수 이야기부터 해보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혐의가 총 11개요? 예, 혐의는 총 11개인데 크게 분류하면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위조 표창장, 그다음에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 이걸로 해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교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1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 보고 한쪽에서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11개나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핵심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1개나 한 거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뉘던데 해석에 따라 달라지네요. 예.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게 영장 청구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오늘 밤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된다 안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입시 비리 문제는 사실상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탈락자가 있는, 또 그러니까 결국은 탈락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게 유사한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5월 달이었나요? 아마 자녀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 자신의 연구실에다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그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딸이 작성한 것처럼 속인 그 성대 이모 교수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좀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발부를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예상인데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 구속영장, 지금 정경심 교수가 7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 조서 검토 시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3시간씩 받았다고 하면 7차례면 20시간을 넘게 사실 받은 셈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7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검찰은 사실상 20일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최대. 예. 그렇죠. 그리고 20일 동안 검찰 페이스 위주로 조사를 좀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혐의를 보면은 물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사모펀드가 사실 이 모든 혐의 중에는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이걸 곰곰이 뜯어보면 지금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실소유주보다는 차명 투자 혹은 횡령 이쪽에 좀 무게감을 줬거든요. 영장 청구한 거에는.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봤을 때 이 실소유주까지 가야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7차례 조사에서는 그것까지 엮을 수 있는 뭔가 완벽한 트리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내일 아마 새벽쯤에 나오겠죠? 하루 종일 걸려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모레 새벽쯤에 나올 텐데, 기각이냐 또 발부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된다면 검찰의 그동안 조사가 너무 가혹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수사 동력도 잊어버리겠죠. 수사 동력도 있겠죠. 발부가 된다면 조국 장관까지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누가 받느냐, 판사 이름들이 계속 실검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실검이 계속 뜨고 있던데요. 보면은 원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하는 분들이 한 조에 4분이 계세요. 조별로 돌아갔는데 그 4분을 2명씩 한 조로 이루어가지고 그 날짜에
그러니까 해당 조에,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그리고, 주는 예. 송경호, 심재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둘 오늘 중에 하나 누가 계속 될지는 송경호, 심재권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렇죠, 것이죠. 예. 절반의 확률로 예. 송경호 부장판사가 된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각시키고 발부시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예. 다 조사가 됐더라고요. 사례들이 다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그 판사들은 결국은 자기 소신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예. 독립된 법관으로서. 이런 예. 여론에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그동안 계속 받아왔잖아요. 예. 그 압박 받아서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결론을 낼까요? 그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뭐 판사들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압박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판사의 양심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래도 어쨌든 간 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송경호 판사의 그동안의 어떤 그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범죄의 중대성 이게 사실 저도 그동안에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뭐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뭐 도주 우려 부분이 일단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중대성 부분에서 사실 검찰이 영장 청구의 어떤 중대한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송경호 판사가 좀 뭐랄까요 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 변호사는 지금 영장이 나올 것이다. 유 기자는 안 나올 것이다. 갈렸어요? 예. 그 많은 부담스러워요. 법조인들이 갈리던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예. 오늘부터 검찰 특별수사부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부패수사부.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건 46년 만이다. 근데 이게 이름만 바꾸고 또 예전에 하던 그 수사를 그대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로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바꿔라 이게 얘기했죠. 예, 그렇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뭐 이런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하라고 딱 좀 더 자세하게 좀 지정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좀 제한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특수부가 했던 업무는 반부패 수사부가 이어받는 겁니까? 예. 예, 그대로 이어받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뭐 의문입니다, 솔직히. 일단은 7군데 있던 특수부가 이제 3군데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숫자는 좀 서울, 줄었죠. 광주, 대구 이렇게 있는데 권역별로 아마 이제 사건을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고려한 것 같고, 여기 있는 특수부들은 과거에 했던 수사하고 현재까지는 비슷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공수처가 국회에서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은 특수부 폐지하고 함께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최근 제주의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사망한 뒤에 설탕물을 계속해서 먹였다. 이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15일 날 제주에 있는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체가 이제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8월 31일 날 이 남성분이 명상원에 간다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가족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은 거거든요. 예. 이불에 덮어져 있었고 부패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경찰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명상원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거기 일부 관계자, 명상원 관계자들이 이 50대 남성은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패가 상당히 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게 아니고 명상에 빠진 상태다 이겠다고요. 네, 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왜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설탕물을 흑설탕이죠 정확하게는 먹인 주입한 시점도 이제 사망 이후 시점인지 이전 시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그럼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 원인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초 부검에서 이 남성한테 사망한 남성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가지고 이 명상원에서 과도하게 좀 뭐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사망을 했는지
뭐 다른 시술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했는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지금 5곳의 피부 조직을 떼냈는데 한방 치료 때 이제 침 맞는 부위에 피부 조직을 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상원에서 한방침이 발견이 됐는데 이쪽에서 무슨 침과 관련된 시술이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불법 의료 행위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명상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이런 의혹도 듭니다. 분명히 그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뭐 적어도 뭐 어떤 만약에 그런 뭐 무리하게 뛰다가 우연한 사고로 뭐 심정지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돌아가신 분을 그냥 그대로 유기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사실은 범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유기한 혐의 자체는 이미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뭐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명상수련원의 원장은 구속됐는데 다른 관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관계자 5명 중에 원장만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치사 사체은닉 혐의인데 다른 관계자들이 그 유기치사나 사체은닉의 공범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하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건넸다는 말 3마리의 행방을 밝혀라 라고 삼성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말 3마리를 이제 뇌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 3마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돌려줬다는 취지로 지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가 나는 말을 받았지만 그거를 삼성 측에 돌려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통상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양형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그 뇌물을 준 사람, 공여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을 경우에는 뭐 양형의 참작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럼 말 3마리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 측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직 뭐 행방이 명확치는 않은 것 같던데요. 이게 재판에서는 뇌물로 받았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인정이 됐죠. 이미 인정됐는데 그걸 되돌리려고 최순실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뭐 돌려주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요. 2심 재판에서 말 3마리 구입비하고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말 소재지가 만약에 뭐 삼성 측이 관리하고 돌려줬다를 증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삼성이 소유 관리하고 있으니 삼성으로부터 이제 말을 몰수하면 되지 않느냐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뭐 관측이 좀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추징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추징하고 몰수가 달라요. 몰수는 그 해당 물건이 뇌물 자체, 그 자체를 빼앗는 거고 추징은 해당 물건의 가액, 그러니까 돈으로 추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말이 지금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징, 본인에게 부여된 7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이 아니라 말로 돌려받아라. 그러니까 말을 몰수해라라고 해서 본인의 추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유리한 점이 있겠죠. 말 3마리 구입비 34억 1,700여만 원. 그렇죠. 이거를 추징 안 당해도 된다 이 생각이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지 않겠는가. 그것과 양형을 낮추기 위한 취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주장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이건 의문입니다. 뭐 일단은 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도 더 다퉈볼 요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네요. 네, 맞습니다. 키움이 LG와 SK를 꺾고 2014년 이후 5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2게임 차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정규리그 우승을 놓친 키움인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LG에게 3승 1패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SK에게 3연승 이렇게 완파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SK가 약했다.
예. 왜 그랬을까요? SK가 이번에 3대 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즌 후반부터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키움의 그 기세에 좀 눌린 것이 아닌가. 1차전 김광현이 나왔을 때 연장까지 가는 그 승부 끝에 놓쳤던 게 팽팽하던 어떤 그 흐름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키움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그 투수 운영, 선발 운영진은 벌떼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운드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특히 예. 불펜이 좋았습니다. 키움 구원진 성적을 보면요. 포스트 시즌 7경기에서 1.2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정규 시즌 때도 이 구원의 평균 자책점이 좋았습니다. 1위였어요. 근데 그때는 3.41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은 1.23입니다. 예. 그리고 거의 철벽 불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해주고 있다는 것도. 예. 굉장히 또 새로운 거네요. 예, 이정우 선수가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이 됐는데 98년생 정말 젊은 선수고요. 젊은 선수들이 키움 하위 타선에 포진이 돼 있고 그 키움 하위 타선이 약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키움 하위 타선이 완전히 터지면서 김규민 선수는 2차전 MVP에 선정이 됐고요. 송성문 선수는 3차전 MVP에 수상이 되면서 하위 타선까지 터진 키움의 타선, 정말 쉬어갈 타선이 없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성문 96, 이정우 98, 김혜성 99, 김하성 95. 예. 이런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 네. 키움 팬들은 굉장히 흐뭇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2014년에 한번 진출을 했고요. 올해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2014년 당시에는 삼성과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1차전을 잡았지만 결국에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러면 창단 후 첫 우승을 노린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팀 이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히어로즈죠. 예. 그리고 반면에 두산은 6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맞습니다. 2016년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이후에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2014년에만 탈락하고 최근에 7시즌 전부 다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만큼 두산은 한국 시리즈 진출 단골팀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2번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2번 다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만큼은 우승을 하겠다 이런 또 기세 이런 어떤 각오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2010년대 최강팀은 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고 예. 키움은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왔는데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세 면에서는 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번 패배를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냥 3대 0으로 셧아웃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약점이라고 짚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의 하위 타선 다 터졌고요. 지금 뭔가 쉬어갈 타선도 없고 또 두산에게 강한 왼손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키움이 충분히 해볼 만한데 두산 입장에서는 많이 쉬어서 투수들의 힘이 좀 생겼다라는 점,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겠습니다만 또 많이 쉰 만큼 타자들은 방망이 감이 좀 식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1차전이 진행이 될지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36차례 한국 시리즈 중 1차전을 갖고 간 팀이 26번 우승을 차지했다. 예. 72%가 넘어요. 그러니까 1차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요, 요즘 또 최근에는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졌는데요. 예. 최근 6시즌의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보면요. 1차전 승리팀이 2번 우승을 했고요. 1차전 패배팀이 오히려 4번 우승을 하면서 요즘은 약간 또 이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1차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겠죠. 예. 그리고 정규리그 1위한 팀 우승 확률도 80%가 넘는데 예.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야구라는 게 확률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또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작년에 이제 1위 했는데 또 결국엔 한국 시리즈 못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두산이. 예. 자, 우리가 설명한 대로 1차전이 어쨌든 중요한데 예. 야구는 뭐 투수 노름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선발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전 선발 싸움. 선발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지금 먼저 선발이 키움은 요키시가 나오고요. 두산은 린드블럼이 나오는데요. 다들 린드블럼 나올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움에 요키시 했을 때 물음표를 던지셨을 거예요. 브리검을 예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브리검이 이번 포스트 시즌에 가장
뭐 선발 중에서 키움 선발 중에서 가장 잘 던지기도 했는데 요키시 카드 이 카드가 저는 승부수라고 좀 보는데요. 예. 요키시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키움이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요키시가 4일 쉬고 등판을 하는 건데 두산에게 강했다. 이거 하나 믿고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장정석 감독의 승부수인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하면 정말 키움은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팀의 에이스 브리검을 1차전에 내지 않고 네. 두산의 정규리그에서 강했던 요키시를 냈다. 네. 장정석 감독의 승부수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요키시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좋지 않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두 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이 5.14인데요. 두 경기 평균 3.1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원진이 잘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구원진이 잘하는 것보다는 선발진이 잘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렇죠. 구원진이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5이닝도 소화를 못했다라는 거는 그리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 4일밖에 안 쉬었는데 요키시를 냈다. 글쎄요. 요거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키시는. 예. 근데 지금 어떤 데이터를 보면 예. 두산 타자들이 상대 투수가 언더헤드 투수일 때 팀 타율 1위, 예. 우투수일 때 팀 타율 1위, 네. 좌투수일 때 팀 타율이 꼴찌에서 예. 2등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두산이 올 시즌에 왼손 투수에게 참 공포증이 약하다. 있습니다. 예. 예. 시즌 초부터 한화전부터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뭐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뭐 9위, 10위 이렇게 되는데 중심 타선들 뭐 오재원 선수라든지 박세혁 선수, 정수빈 선수, 뭐 김재환 선수, 오재일 선수 다 합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선수들 굵직굵직한 선수들 중에 3할이 넘는 선수가 없어요. 좌투수 예. 상대로. 예. 예, 그만큼 좌투수 상대로 약했기 때문에 요키시가 그거를 공략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요키시가 좌완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두산의 에이스. 예. 당연히 린드블룸입니다. 맞습니다. 자, 린드블럼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예. 올 시즌에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2위, 최다 이닝 1위, 탈삼진 1위였는데 시즌 후반에 굉장히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잘 쉬었을지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KS,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나왔었는데 좀 부진했었습니다. 예. 결국 패전을 멍해를 썼었는데 두 번째 등판부터 좋아졌었거든요. 올 시즌은 오늘 경기에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린드블럼이 요키시를 잡는다면 두산의 거의 완승, 이 시리즈 완승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린드블럼이 어떻게 던지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키움이 불펜이 아까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좋은 만큼 많이 던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만약에 3승 3패로 가게 되면 7차전까지 가는데 예. 좀 과부하 걸리진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닝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수 자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예. 뭐, 투구수를 계산을 합니다만, 투구수를 계산하기 전에 불펜에서 또 던지는 연습구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아져도 그 피로도가 쌓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선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단기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슬러거들의 큰 거 한 방이 그렇죠. 경기를 좌우한다. 예. 박병호 선수와 김재환의 대결 이것도 네. 관심거리입니다. 예, 박병호 선수가 두산 상대로 5홈런을 쳤습니다. 예, 두산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재환 선수도 뭐 약간 부진하다 합니다만 키움 상대로는 또 3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 팀의 4번 타자가 또 어떤 또 대결을 펼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지켜보고요. 예.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어제 낮에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영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준석 최고가 당 윤리로부터 직위 해제. 아니, 최고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네. 최저로 불러도 되고. 우리 준석 동상인데. 아, 전 최고라고 부르라고요? 전 최고? 그렇군요. 당비는 좀 적게 되겠죠? 당비를 그러니까 내일 아마 당비에 대해서 아마 재밌는 사건이 터질 테니까 개봉박두 기다리고. 뭐 있구나.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미리 알려줬잖아요 방금. 구체적으로. 네. 뭐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직위 해제 중징계 결정 이유가 지난 3월 청년 전 정치학교 입학식 뒤풀이에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이건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제가 이제 라디오 마치고 저희 청년 정치학교라는데 뒤풀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꼭 와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5명씩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는 자리였는데. 바른미래당? 네, 사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귀국을 하면은 들어올 때 4차 산업혁명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안철수는 비읍시읒이라고 했다고 이제 징계를 내린 건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사석이라는 공간에서 있었던 걸 누가 녹취했어요, 대화를. 네, 녹취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참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5월 달에 저한테 윤리위에서 저한테 아무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려서 저한테 그 통보서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손학규 대표께서 윤리위원장을 교체하셨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중징계 때렸으니까 뭐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어떤 그런 징계인데 어차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징계 받던 이게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한테 손 내민 거 아닙니까? 뭐 내밀었다 볼 수 있죠. 강성범 씨가 정확히 짚었는데 저한테 이번에 최고위원직 징계랑 더불어서 노원병 지역위원장도 내려놓으라고 징계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보는 러브콜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 변화혁신 모임 그 변혁이라는 비당국파 모임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갈라치기 위해서 하태경 징계, 이준석 징계, 지상욱 고소, 그리고 과거 이현주 징계까지 해가지고 뭐 그냥 꾸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들여야죠.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내놔라 하는 것은 뭐 나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차피 뭐 저는 그 전에 손학규 대표가 나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이 12월에 신당 창당사를 언급했던데요?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뭐 당연히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근데 그 시기가 뭐 12월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대표가 이제 언제 한 건데 지금은 싸워야죠. 손학규 대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생각이 있어서 나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도 대표 물러날 때 본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지만은 뭐 안 되면 나가는 거죠, 그게.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이제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길 기대하지만은 뭐 그런 징계나 이런 걸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약간 웃긴 해프닝이 있었던 게 뭐냐면 19일 날 손학규 대표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 가족 엄정 수사 촉구 결의 대회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자유한국당은 망할 것이다 곧, 그리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비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이벤트 이름이랑 좀 약간 맞지 않는 이런 행보도 나오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 저는 이제 좀 뭔가 굉장히 격해지셨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3지대 얘기도 나오던데 손학규 대표가 그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우리가 보통 제3지대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게 국민의당 시절에는 어쨌든 호남신당의 개념으로 실현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는 솔직히 호남신당이 파괴력이 셌던 이유는 안철수 대표라는 굉장히 신선한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같이 그쪽과 함께 할지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도
뭐 예전과 같이 친노 친문이 민주당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시기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아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호남에서 배척당하는 시기인가도 저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호남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그때보다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쪽과 힘을 합치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거 하려고 하태경 이준석 공격하고 지상훈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는 한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결국은 그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뿌리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부터 이 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뭐 오래 가면 뭐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지만 2년보다는 뭐 중간을 이렇게 극중이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선거가 딱 생기니까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뭐 중간지대, 제3지대 정당이 실패했다 이렇게 그러면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하태경, 이준석 위원들은 전부 다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아니고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 이제 뭐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승민 대표도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에 뭐 많은 입장이 변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그 중앙일보 인터뷰와 조선일보 인터뷰 이런 데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개혁 보수를 받아들이라는 말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측에.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또 이제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뭐 하려면은 개별 입당을 하고 뭐 하든지 하지 당대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선을 긋고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저는 그건 오히려 골짜기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합치는 일은 없다, 합당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요즘은 말이 좀 바뀌었잖아요. 탄핵의 강을 넘어서자 이렇게. 근데 예전에도 보면 정확히 이제 찾아보시면 친박 팔적을 내치고 개혁 보수를 받아들이면 합칠 수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유승민 의원이 표현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런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 저한테 100억을 주면 밥을 먹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 봐서 전혀 뭐 아무 의미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상대편에서 뭐 그런 제안을 그냥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조금 말의 뉘앙스도 달라졌고 특히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선 때는 공수처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여권의 어쨌든 권력, 실세들을 견제하는 목표로 이렇게 설계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찬성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혜련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 비춰봤을 때 수사하기에 좀 이제 오히려 여권의 비리나 이런 걸 봐주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방향성이 다르다 보고 반대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 저희 단서 조항이 달린 게 결국에는 중립적인 인사가 선출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입장입니다. 검토입니까? 찬성입니까?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에도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뭐 우선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한다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권은희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검토할 만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권은희 안을 그 민주당이 검토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왜냐하면 권은희 안을 전체 받아들이면 뭐 기소심사위원회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아닌데 그것까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지에 또 절충을 하자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저희 변화혁신위원 모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해진 안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행자가 아니고 정치평론가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12월 창당을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공수처 법안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마무리 짓고 자유한국당. 왜냐면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함께 하니까 결국 이거 협상하는 거는 원내대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있을 때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신당을 만들겠다. 이 생각이 아닌가. 이동영 씨 정치평론 좀 하시네요. 아니, 평론이 아니고. 이 바닥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교섭단체가 3개인 상황에서 교섭단체에서 공수처 반대 또는 공수처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내는 쪽이 둘인 것이랑 그렇죠. 하나인 것은 큰 차이기 때문에 뭐 그걸 검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정치인이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공수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범 씨.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거려? 이거 무슨 방안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 니들 얘기 다 받아주겠다 해도 안 될 거려? 왜냐하면 이 공수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 입법부는 입법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민생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가올 총선에 자기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공수처 처리만 되면은 청와대하고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그게 싫은 거지 공수처가 싫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차라리 강성범 씨 말에 약간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차라리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장관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 같은 국면도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조국 장관 사태 이전에 비해 가지고 공수처 차른청 여론이 좀 줄어든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숙성되면은 또 그 선거를 앞두고 어떤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뭐 공수처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이 정작 통과된 4월 이때는 공수처가 국민들의 관심이 아니라 선거법이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있어서 각 당의 유불리가 명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공수처라는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어쨌든 비리를 어떻게 하면은 잘 캐내고 잘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논의가 좀 숙성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론을 보고 아마 장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아까 이 전체교 의원 얘기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총선의 전략을 잘못 세우고 총선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총선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빨리 정리하고 이게 돌아서는 민심들 수습을 했겠죠. 근데 그만큼 검찰 개혁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공수처 법안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두 법안이 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가 안 되면 여당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예. 아마 바른미래당이 뭐 협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절충안을 통해서 전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연 이후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실력 경쟁이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3부 이어 4부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올해 청취율 조사를 하네,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네. 언제부터 기간인데.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공장 아니에요.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 정면 승부예요. 네, 정면 승부입니다. 승부. 측면도 아니고 정면입니다. 예, 후면도 아니고요. 한 두 분만 청취자 중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두 명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영구히 프로가 제발 우리 청취자 중에 2명 정도만 걸리길.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조국 전국 이후에 여권은 아까 강성범 씨 이야기처럼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다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 동원령까지 내렸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계속 이렇게 장애 집회를 가면은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옛날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당협별로 300명에서 원회는 300명, 현역은 400명을 동원해라라는 문건이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그 당원들 구성을 보면은 지역별로 그거 동원하려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 열차. 총동원 체제거든요. 아니 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되니까. 총동원 체제인데 그거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직자나 보좌관들도 뭐 인터넷에 글 쓰고 했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이러라 그랬는데 그럼 뭐 지역관 3-4개가 뭉쳐가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동원 집회가 앞으로 뭐 이런 조국 전국이나 이런 걸 이끌어나갈 수 있다 보질 않고요. 실제 보수가 과거에 광화문에서 이제 서초동 집회에 대응해가지고 한번 큰 규모를 이룬 다음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은 건 맞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촛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된 힘에 비해 가지고 조직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동원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이런 식으로 한교안 대표가 가기 시작하면요, 저는 생각보다 좀 민망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 다 와야 되는데 이 광장의 정치를 보수의 정치 영역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뭐 준비된 시도도 아니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우발적인 지금 상황들인데 너무 지금 오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 미스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안타까워요. 결국은 보수 어떤 정당에서 이게 한두 번 정도는 먹힐 수가 있지만 뭐 계속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는 어렵고 결국은 돌아와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안을 내야지
그럼 무턱대고 뭐 공산당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한다거나 광장에서 그걸 반대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완전히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붙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가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네. 조국장을 잘못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퇴를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하면서 국정전환 뭐 이런 얘기가 한다면 대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먹혀들 것이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좀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있듯이 정면 승부를 해서 이제 정책 가지고 승부를 할 때가 됐는데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지다가는 국민들 진짜 싫어할 거려. 예전에 우리 생각해보면 댄스 가수들이 90년대 후반에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전부 다 립싱크였거든요. 왜냐하면 격렬한 안무를 하면서 노래 못 불러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를 위해서 낸 정책들을 보면은 뭐 정시 확대 이런 것 같은 정책적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장애 집회는 뭐 이 전통적으로 다소 선동적일 수밖에 없고 격렬한 구호가 나오는 곳인데 그렇게 격렬한 구호를 통해서 국민에게 정책을 선전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하게 하려면은 노래를 대중에게 선보이시키면은 안무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안무를 선보이고 싶으면 립싱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서 지금 안무하려고 하니까 이게 둘 다 이상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강성범 씨는 아무리 노래 실력이 뛰어나도 안무하면서 가창력 선보일 수 있어요? 요즘 잘하는 친구들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뭐 다 떠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공간들을 이제 보고 있지 않을까. 양당이 잘 못하는 공간을. 저랑 하태경은 요즘 막 롤 게임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거 저희가 보고 있어요. 영역이 다릅니다 요즘. 그 아까 우리 공수처 얘기했는데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그렇죠. 이해창 의원이.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을까? 뭐 조국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지도부가 너무 강성해서 바뀌었을까? 아니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공순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스탠스를 바꿨을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참고할 만한 조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지금의 공수처처럼 되어 있는 조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필요성이라는 것도 아직은 국민들이 이제 솜사탕처럼 만져지긴 하지만 약간 부들부들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4월 달에 이게 긴급 처리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숙성이 좀 안 되는 않은 상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저는 뭐 이 과정에 있어서 각자 좀 뭐라 될까요? 좀 근본주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도 없었던 조직을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합쳐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선거법 때도 그랬지만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반대, 찬성 요거만 놓고 보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그러면 검찰의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버무리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선거법 때 비례 없애고 270석 하자 이런 것처럼 그냥 약간 싸우자는 식으로 달려들면은 이거는 숙성이 안 됩니다 법안이. 이게 좀 뭐 논거를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공사나가 되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거기서 하니까 안 되니 이런 사실 비약에 가까운 논리 전개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곽상도 의원 정도가 이전부터 반대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전에 찬성했거나 별 반응 없던 사람도 다시 반대로 돌아선 것 자체가 국민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눈을 뜨고 뭘 얘기하는지 정치인이 그걸 그 말이 맞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논리적이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먹힐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번 이 국회 구성원들 이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철희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신 없다고. 이 정치 창피하다고. 빨리 지금 내년 총선에서 사람들 좀 바뀌어야지.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서로 타협 안 하고 이러는 양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강성범 씨 항상 그런 격언 있잖아요. 무슨 차 가고 무슨 차 온다.
조금은 나으리라는 기대감으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건데. 조금 더 젊은 사람들로 생각 좀 열려있는 예. 사람들로. 지금 이준석 최고 말처럼 양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해서 그 여론조사도 3월 달에 여론조사, 공수처의 여론조사하면 6대3으로 찬성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조사하면 5대4로 좁혀졌단 말이에요. 그건 진영 논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까지도 진영 논리가 작동됐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적인 부분은 하나도 숙성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 야구팀 응원한 거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래도 그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고 또 걸어다니는 1인 1인의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이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에 이 얘기한다고 다 뒤집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게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의견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들일 텐데 당연히 그걸 조정안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맞선다는 이유로 탄압을 했더니만은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고초를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새누리당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쪽으로 팔이 굴었기 때문에 그러다 하지 말고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잘 아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관점을 접근하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전 자한당이 이렇게 표에 매몰이 돼가지고 이런 저 행동을 왜 할까라는 건 공천을 받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지도부가 뭐 짧은 생각이지만 지도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할지를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줄대고 보자. 일단 잘 보이고 보자. 이 생각에 그러는 거 아닌가. 오늘 기준이 나왔어요. 뭐예요? 패스트트랙 때문에 수사받는 의원들 공천 가산점 주겠다. 조만간 민주당이 또 하겠는데? 아니 그분들은 진지해요 진짜. 왜냐면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게 이제 그 팀의 논리가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유승민 의원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박지원 변호사 고향이 대구잖아요. 네. 최근에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에게는. 그 아까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얘기했다가 배신자 프레임이 그때부터 빠졌다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아직도 그 배신자 프레임이 먹혀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 저도 뭐 자주. 대구 내려가면 멱살 잡힌다면서요? 제가 왜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나와서도 될 정도로 아주 개인기가 뛰어난 의원으로 봐도 무방한데 그렇지만 대구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배신자 낙인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여론을 돌려도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이 조금 더 많이 이래 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대구 하나는 자기 지역군 하나는 먹고 지금 동구인가요?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지니까 본인 스스로 입지도 안 좋을 뿐더러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굳이 유승민 의원 좀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출마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해야겠죠. 신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인재 영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반을 이제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도권 중도 보수 성향의 2040 세대를 공략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 2030 얘기인데 2040까지 확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공략해보겠다는 의도니까 기존 보수와는 좀 다른 길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신당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뭡니까? 갑자기 영입 명단에 막 사람 이름 넣어서 발표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매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렇게 장난 많이 칩니다 보면은. 본 적 없어요. 오늘 이준석 최고 페이스북에 기껏 젊은 지지층 모아놓는데 매진했더니 당내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비하했다 대표가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그 바른미래당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걸 체험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많이 느끼죠. 저랑 하태경 의원은 요즘 가면 고깃집에 서비스도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젊은이들은 갈 데가 바른미래당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보수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이제는 저희를 징계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준석, 하태경이지 이제 저희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것보다는 개인 브랜드가 자영업자 연합체 같은 느낌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다 나가라. 젊은이들이 왜 바른미래당의 문을 두드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군 가산점 문제도 이번 국감에 다뤘거든요. 그리고 뭐 왜냐면 여성이 입대했을 때도 가산점을 줘라라는 취지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했고, 그리고 뭐 프로듀스 101 관련 투표 조작 사건 이런 것도 하태경 의원이 다뤘고, 뭐 젠더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롤 게임에 관해서 불공정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를 다룬 정당이 지금까지 없어요. 사람도 개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뭐 저랑 하태경 의원은 뭐 어쩌다 보니 약간 팀으로 엮였지만은 그런 것들 많이 발굴해서 던질 생각입니다. 20대 아마 남성이 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바른미래당 쪽에 좀 하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정당은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젊은 층을 공략하고 젊은 층 남성들이 왜 돌아섰는지를 지금쯤은 뭐 분석이 됐는지 몰라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거 분석 끝났잖아요. 네. 그 20대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반공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에이, 그러지 말고. 아니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인데 그런 그걸 뭐 생각을 제가 바꿔서 네. 20대 젊은 남성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진짜 성찰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앞으로 선거하고도 다음 총선하고도 아마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고민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칩시다. 오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세 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뭐 메시지 자체는 뭐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 기존 사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적극적인 발언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방용업장 배팅을 이제 한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도 대통령께서 개입해가지고 배팅을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판이 커졌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도 결국 이렇게 되면은 큰 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공정이라든지 경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교육 부분에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앞으로 방향인 것 같은데 논란이 또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또 교육 어떤 체계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조국 이 건을 겪으면서 이 교육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다시 또 시험 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굴 욕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능력 있고 돈 많은 부모의 자식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기 훨씬 유리한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면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내가 힘들어도 내 살림이 힘들어도 아이를 밀어줘야 되지만, 딱 보고 얘는 큰 힘이 들지 않는 이상은 공부 잘하기 힘들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아들 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들러리 세우지 말자는 거죠. 저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 학원 다 그만댕기라고 하고 춤추고 싶다고 하길래 댄스 학원 끊어줬어요. 들러리 서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요즘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고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좋은 대학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학 필요 없는 시대거든요. 그 대학 나왔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시대 아니니까 우리 자식들은 진짜 들러리 세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준석 최고랑 박근혜 정부 때 제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토론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국민과의 대화가 없다.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렇죠. 그걸 제가 항상 비판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서.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너무 스킨십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국회 시정연설 했으니까 이제는 국민하고 직접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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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